어쩜 설상이 그래? 그쵸?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매년 더 부실해지는 것 같아. 그래도 떡국 하나 달랑 내놓는 건 좀 심했죠. 그니까 말이야. 며느리 대접이 이러니까 오기가 싫지. 맞아요. 명절에 한 끼 해주는 거 가지고 생색만 내시고. 그럴 거면 차라리 하지 말지. 며느리도 귀한 손님인데 성의가 없으신 거지. 그리고 계속 아프다 하시는 건 혹시 설거지 시킬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얼른 따라 일어난 거예요. 괜히 시킬까 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한상희입니다. 그녀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모이는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절처럼 오래 머무는 날은 손에 꼽을 만큼 드물었습니다. 명절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설레야 할 날이었지만 한씨에게 그날은 오히려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며느리로 시댁에 일하러 가는 느낌과 똑같았습니다. 명절이 부담스러운 건 며느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한씨 가족 안에서는 시어머니인 한씨가 누구보다도 명절을 지긋지긋해 했습니다. 힘든 일은 도맡아 하고 정작 고마운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날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날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였던 시절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을 정성껏 차려낸 뒤 부엌 뒤편에서 며느리 둘이 나누는 험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껏 차린 밥상을 두고 흉을 보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밥상 차리는 것조차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내 자식들 비위 맞추기도 힘든데 남의 자식인 며느리가 둘이나 되니 명절이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싫어하는 명절이라면 굳이 이걸 이어가야 할까? 한씨는 명절에 모든 걸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딸을 키워본 적이 없으니 딸들이 얼마나 살가운지는 몰랐지만 아들 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처럼 알뜰살뜰 부모를 챙기지는 않았지만 자식 노릇은 부족함 없이 해냈습니다. 둘 다 공부도 잘했고 사고 한 번 없이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으니 자식 농사는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문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2살 터울의 아들들이 차례로 결혼하면서 비슷한 또래의 며느리 둘이 생겼습니다. 1년 사이에 연달아 결혼식을 올렸고 며느리들끼리는 원래 알던 사이인 듯 다정했습니다. 처음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그 가족들끼리도 사이가 좋으니 온 가족이 더 화목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가족이 늘어난다고 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결혼한 지도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아들마저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내 자식처럼 편하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아들까지 거리감을 두는 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명절은 특히나 더 힘들었습니다. 둘만 살던 집에 아들 둘과 며느리 둘까지 4명이 더 오면 한씨 혼자 6명의 밥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있으니 음식도 나눠서 준비해 오겠지.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한씨의 상상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오히려 손님처럼 대접받길 원했습니다. 시댁은 휴가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일하러 오는 곳이라며 은근히 푸념을 흘렸습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 한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 잘 됐다. 설에 언제 올 건지 물어보려고 했지. 전처럼 전날에 갈게요. 그래. 그럼 저녁 같이 먹겠네. 늘 그랬습니다. 아들 둘은 명절. 전날 오후쯤 도착해 저녁을 함께 먹고
다음 날 아침까지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총각일 때는 언제 오든 상관없었지만 이제는 함께 오는 사람이 있으니 달랐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아침만 먹고 급히 떠날 게 분명했습니다. 그나저나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음식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차례는 안 지내도 밥은 먹을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말에 한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선희한테 시집살이 같은 거 시키진 않으시죠? 뭐? 저는 별 생각 없었는데 요즘 주변에서 명절 때 이혼 얘기 나오는 부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그게 우리 집 얘기가 될까 봐서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 한씨가 느끼기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자기 아내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못 박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시집살이를 왜 시키니? 힘이 쭉 빠진 목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명절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아들에게 질책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눈치도 없이 계속해서 며느리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먹고 싶은 거 없고요. 지준이는 해산물 못 먹어요. 고기 종류 좋아하니까 그런 것 좀 해주세요. 맛있게요. 엄마는 같이 맛있는 거 해 먹고 수다도 떨고 하려 했는데 지준이는 음식 잘 못해요. 그리고 명절에 시어머니가 요리시키면 좀 그렇잖아요. 그 말을 듣고 한씨는 자신이 너무 단순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몇 가지 음식 해놓고 도와서 같이 하면 되겠거니 했는데 아들의 말투에는 벌써부터 선을 긋는 느낌이 묻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조차 시집살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니 돌이켜보면 한씨도 시집 와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은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다시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말은 다르고 다른 법인데 아들이 이렇게까지 직접 전화해서 당부하듯 말하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근데 그게 용건이야? 명절이라고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는 게? 아이, 그런 게 아니라요. 혹시나 해서 전화드려 본 거죠. 엄마도 아들이 명절 때문에 며느리랑 싸우는 건 원치 않잖아요. 그래, 알았다. 며느리가 생기고 처음 맞는 명절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한씨는 묘한 부담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저 밥상만 좀 신경 쓰면 되겠다 싶었는데 마치 조심스레 눈치 봐야 하는 손님이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도 따로 준비해야 했고 아들의 말처럼 시집살이처럼 느껴질 일은 절대 만들면 안 됐습니다. 이건 둘째 아들이 결혼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부터는 훨씬 더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잔치상처럼 푸짐한 밥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모두 평소엔 잘 먹지 못했던 특별한 음식들을 원했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메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장 봐왔어? 아까 아침에도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더라. 차례를 지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을 한 번 보면 10에서 20만 원은 기본이었습니다. 생선, 고기, 전 부칠 재료에 과일까지. 비용도 비용이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더 힘들었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 가까이 살아서 항상 시간을 맞춰 함께 왔습니다. 저희 왔어요. 그래, 왔니? 잘 지내셨어요? 시부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 내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 가족이 함께 들어오자 집안은 금세 북적북적해졌습니다. 명절 아니어도 얼굴 좀 보고 살자. 그러자 아들들은 말없이 웃어넘겼습니다. 명절 말고는 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부모도 알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있어요? 밥상에는 관심이 넘쳐났습니다. 너희 엄마가 하루 종일 힘들게 준비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얼른 앉아서 먹죠. 도착 시간은 늘 오후 7시쯤. 한씨는 그 시간에 맞춰 식탁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3-4시쯤 오면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꼭 식사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식탁 의자 수가 모자라 거실에 큰 상을 펴놓고 식사를 했습니다. 손주들까지 생기면 정말 대가족 느낌이 물씬 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희준이 너네는 언제쯤 좋은 소식 들을 수 있겠냐? 큰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기다리기 힘들다는 듯 넌지시 물었습니다. 한씨는 괜한 걸 묻는다 싶어 남편의 옆구리를 슬쩍 찔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을 꼭 듣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아직은 좀 더 신혼을 즐기려고요. 아들의 나이는 이미 30 중반을 넘겼습니다. 남편의 조바심도 이해가 갔습니다. 한씨도 남편에게 눈치를 주긴 했지만 사실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큰 며느리가 불만스러운 말투로 대신 대꾸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엔 명절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래요. 그래? 내 결혼 언제 하냐? 아이는 언제 생기냐? 그런 거요. 남편은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고기만 뒤집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 뭐라 대꾸하기도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저희한테도 묻지 마세요. 아이는 부부의 영역이에요. 한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자기 표현에 당당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시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거리낌 없이 던지는 건 뜻밖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고지식한 편이었는데 며느리가 당당히 말하니 오히려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한씨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살짝 부럽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저 밥 좀 더 주세요. 한씨는 며느리를 돌아보며 일어섰습니다. 잠깐만. 밥그릇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서 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식탁이 아닌 거실 바닥에서 밥을 먹다 보니 앉았다 일어나는 일도 고역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국이요. 큰 며느리에게 밥을 가져다 주자 이번엔 작은 며느리가 국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한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그릇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국을 다시 퍼와 조심히 건넸습니다. 그나마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 필요한 걸 가져갔지만 며느리들의 엉덩이는 식사 내내 자리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며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낸 밥상이었지만 그 와중에 이런 잔심부름까지 시키니 한씨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들이 조금 얄밉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1년에 몇 번 없는 명절이니 참잡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중요한 손님이 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차리는 건 차리는 거고 치우는 건 어느 정도 같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입가심 할 거 없어요? 과일 같은 거요. 이것 좀 치우고 먹어야지. 그럼 치우고 나면 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거실로가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소파 위에 널브러졌고 그 앞에 작은 아들과 며느리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서로 자주 만난다더니 보기에도 아주 친밀해 보였습니다. 희준아, 병준아, 이거 옮기는 것 좀 도와줘. 6명이 먹은 밥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간단히 먹은 게 아니라 6인상 가득 차릴 정도로 준비했기에 당연히 치울 것도 많았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아들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요. 두세요. 이따가 병준이랑 같이 옮길게요. 말뿐이었고 두 아들도 며느리들도 누구 하나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돕겠다는 빈말조차 없었습니다. 뭐하러? 오랜만에 왔는데 애들을 시켜. 종일 음식하며 분주히 움직였던 한씨의 마음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TV 앞에 앉아만 있었고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아내를 간간히 곁눈질할 뿐이었습니다. 간섭하지도 돕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치우는 것만이라도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 결국 명절에 가장 힘든 사람은 한씨 혼자뿐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손님을 맞는 입장이었지만 책임감은 없었습니다. 말로는 애들 시키지 마라, 편하게 해라 하면서 정작 뒷정리는 한씨에게 모두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한씨가 설거지를 끝냈을 때쯤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외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게? 네, 앞에서 맥주 좀 먹고 올게요. 그 말에 남편이 시계를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도 아닌데요, 뭐. 먹으려면 집에서 먹지 그래? 에이, 그래도 분위기가 있잖아요. 조용히 얘기 좀 하고 오려고요. 남편은 서운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온 김에 아들들과 맥주 한잔 나누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한씨도 잠깐 그런 시간을 상상했지만 쿵짝이 잘 맞는 아들과 며느리들은 그런 시간조차 자신들끼리만 공유하고 싶은 듯 보였습니다. 금방 들어올게요. 하지만 그 금방이라는 말이 얼마나 걸릴지는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올 즈음이면 한씨와 남편은 이미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굳이 나가겠다는 자식들을 붙잡을 수도 없으니 남편은 퉁명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니, 명절에 왔으면 가족이 다 같이 시간을 보내야지. 지들끼리 저게 뭐야? 자식들이 나간 뒤 남편은 투덜거리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씨는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만약 집에 있었더라면 맥주 안주라도 내놔야 할 분위기였을 테니까요. 그냥 일찍 자자. 몸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종일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느라 허리는 비명을 질렀고 내일 아침 다시 상을 차릴 생각을 하니 지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했습니다. 애들 들어오는 건 보고 자야지. 아이고, 당신이 봐. 아무튼 애들이나 당신이나 가족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남편의 타박 소리에 한씨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쾅! 문이 닫히는 소리에 한씨는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피곤했는데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옆에 누워있던 남편도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씨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10분. 그리고 거실 쪽에서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씨는 조심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모습은 만취한 아들과 며느리들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안 주무셨어요? 아, 이제 들어와? 나간 지 6시간이 가까이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한씨는 걱정 반, 놀람 반이었습니다. 들어오는 얼굴들을 보니 붉게 상기된 볼과 흐트러진 걸음걸이로 보아 술을 꽤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할 텐데 이 상태로 괜찮겠니? 일찍 깨워주세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는 사돈댁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늦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제 시간에 일어나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역시나 한씨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가 훌쩍 넘었는데도 아들과 며느리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일어나서 밥 먹어. 10시에 출발한다며. 몇 번을 깨워도 소용없었습니다. 차려놓은 밥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갑게 식어갔고 남편도 아침을 제때 먹지 못해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들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 얼른 밥 좀 차려주세요. 금방 가야 하니까요. 한씨는 이미 1시간 전에 치워뒀던 밥상을 부랴부랴 다시 차렸습니다. 식은 국을 다시 데우고 반찬을 꺼내놓고 밥을 새로 퍼는 일까지
피곤한 몸을 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남편도 늦은 아침을 먹게 되어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무심하게 내뱉었습니다. 반찬이 뭐 매번 똑같네요. 그 말에 한씨의 미간이 단단히 찌푸려졌습니다. 작은 아들도 눈치를 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명절 며칠 전부터 뭘 해줘야 좋아할까 고민하며 준비했던 한씨의 마음은 그 한마디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 위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그저 또 그 반찬이라며 무심하게 흘려버렸습니다. 한씨가 둘러본 밥상은 결코 매번 똑같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입맛을 생각해서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는 반복될 수 있었지만 밑반찬이며 국이며 전부 새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밥을 차려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불평만 늘어놓는 모습에 한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거들어주지 않아도 적어도 잘 먹겠습니다. 한마디쯤은 해야 예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껏 차린 밥을 아들 며느리들은 먹는 둥 마는 둥 대충 입에만 넣었습니다. 물론 일어나자마자 먹으니 입맛도 없었을 테고 금세 출발해야 하니 마음도 급했을 것입니다. 저희 이만 가볼게요. 차 막히기 전에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요. 그러고는 분주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직 밥그릇을 절반도 비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헛기침 소리가 들렸지만 누구 하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뭐하러 명절이라고 찾아오는 거야? 밥만 홀랑 먹고 가버리면 그게 다야? 너무 급하게 일어나 짐을 싸는 모습을 보니 한씨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설인데도 세배도 없었고 덕담 한마디 나누는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설날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씨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둘째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다는 걸. 그땐 그래도 가족끼리 마주 앉아 웃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먹고 가는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떠난 자리는 여러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 문을 열어보니 이불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누군가 자고 간 흔적만 남긴 채 방은 엉망이었습니다. 이럴 거면 오지 말라 그래. 차라리. 점점 화가 나는지 남편은 나중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지금 했어야 할 말이었지. 떠난 뒤에야 혼잣말처럼 내뱉는다고 바뀔 건 없었습니다. 한씨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괜히 더 불편한 소리 나오게 하지 말라고. 쓴 웃음을 지으며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씨도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이렇게까지 힘을 들이지 않기로. 명절이란 게 자식들과 오순도순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이번 명절은 밥을 차리고 치우다가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랬다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추석도 똑같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명절 아침에 와라. 왜요? 전날에 안 가고요? 그래, 아침에 와서 밥만 한 끼 먹고 가. 큰아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씨가 먼저 말을 덧붙였습니다. 명절인데 같이 있을 시간도 별로 없잖아. 너희들끼리는 어차피 자주 보잖니?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작은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큰아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너희도 아침에 와서 밥만 먹고 가. 정말요? 그래, 밖에서 자는 것도 불편하잖아. 그렇긴 하죠. 그럼 그렇게 할게요. 며느리는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큰며느리도 그 말에 별 반응 없이 그렇게 하죠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시댁에 오래 있고 싶어 하는 며느리는 없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었을 때 아들 부부들은 아침 일찍 도착해 밥 한 끼를 먹고 헤어졌습니다. 2시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전날 저녁부터 함께했던 명절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몸도 덜 피곤했고 며느리들도 한결 밝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설이 다가왔을 땐 밥상은 더 간소화되었습니다. 내일은 떡국이랑 반찬 몇 가지만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해. 당신 아직도 아프다며.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한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하게 밥상을 차릴 기운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걱정이 됐는지 아니면 치우자고 등 떠미는 게 싫었던 건지 떡국만 하겠다는 말에 별다른 반대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의 생각은 또 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어쩜 설상이 그래? 그쵸? 저도 보고 놀랐어요. 매년 너 부실해지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떡국 하나만 달랑해 주시는 건 좀 심했죠. 그니까 말이야. 며느리 대접이 이러니까 오기 싫지. 맞아요. 그래봤자 명절에 밥 한 끼 해주시는 건데 생색만 내시는 것 같고. 며느리도 귀한 손님인데 성의가 없으신 거지. 그리고 계속 편찮으시다 그러시는 것도 혹시 설거지 시킬까봐 얼른 일어났잖아요. 동서도 내가 길 잘 닦아놔서 고생 안 하는 거 알지? 알죠. 저도 그래서 바로 따라 일어났잖아요. 둘은 키득거리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한씨는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떠난 아들 며느리를 급히 따라 나서며 전해주려던 과일 바구니를 손에 들고 주차장까지 나갔던 참이었습니다. 차가 멀리 대어져 있었는지 아들들은 보이지 않았고 며느리 둘만 공동 현관 앞에 나란히 서서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한씨는 발걸음을 멈췄고 아무 말 없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들이 그렇게 자신을 흉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실하다고 불평한 밥상도, 성의 없다고 매도당한 그 음식들도 정말 정성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밥 없이 떡국을 내긴 했지만 나물 3가지에 김치, 고기 반찬까지 준비했던 상이었습니다. 예년보다 간소하긴 했지만 최소한의 정성은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생색만 낸다는 말까지 들으니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이 올라왔습니다. 그 밥 한 끼를 차리기 위해 며칠 전부터 시장을 다니고 허리를 굽혀가며 손질한 식재료들을 떠올렸습니다. 남밥 차려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며느리들이 그걸 알기나 할까 싶었습니다. 한씨 부부는 며느리들 신경 쓸까봐 단 한 번도 아들 내외 집을 불쑥 찾아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배려와 조심스러움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등 돌려 웃으며 흉보는 며느리들을 보고 있으니 평생 이렇게 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억울했고 지독하게 싫었습니다. 집으로 올라온 한씨는 거실에 그대로 펴져 있는 상을 보고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빈 그릇을 하나씩 옮기고 있었고 그 모습마저 왠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 이제부터 명절에 밥 안 차려. 뭐? 갑자기 왜 그래? 한씨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이 나눴던 말을 남편에게 전하려면 그 모멸감을 다시 떠올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더럽고 설명하려는 자체가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도 캐묻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들의 대화를 하나하나 전하자 남편은 벌떡 일어나며 노발대발했습니다. 뭐야? 그것들이 정말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몸도 아픈데 이 정도로 차려줬으면 됐지. 무슨 대단한 잔치상을 바라는 거야? 이렇게라도 화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한씨에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면 말이야. 소파에 들어 눕질 않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며느리 대접, 귀한 손님이니 뭐니? 그럼 시부모는 안 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으면 적어도 그런 태도를 보이진 않았을 터였습니다. 왜 명절마다 굳이 모여야 하는지,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서로에게 나았을 것 같았습니다. 안 오면 며느리들은 부실한 밥 얻어먹을 필요도 없고, 자신들도 정성 들인 밥 해주고 뒤에서 욕 들을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부터 명절에 애들 부르지 마. 안 부를 거면 안 부르더라도 한마디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은 이미 아들에게 전화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오지 말라고. 적어도 이유는 설명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끝난 며칠 뒤, 한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이 나눴던 대화를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한 씨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나쁜 사람인 건 아는데 그 정도로 노망이 나진 않았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아마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더라도 떡국 맛있게 잘 먹었다는 뜻도 아니었겠지? 그 말에 아들은 말없이 침묵했습니다. 나도 부실한 밥상 차려주면서 며느리들한테 뒷담화 듣고 싶진 않아. 그리고 까탈스럽고 어려운 손님, 평생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말이야. 그래,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한번 전해봐라. 아주 좋아할 거다. 아무리 그래도요, 명절에 오지 말라는 말은 좀 꼭 부모 자식 간에 등 돌리자는 말 같잖아요. 나도 너희가 그런 말 했을 때 그렇게 느꼈어. 그래서 이제 나도 바보처럼 퍼주기만 하는 건 그만할 거야. 너희는 언제 떡국 한 그릇이라도 엄마 아빠한테 대접한 적 있어? 그래 놓고 반찬이 매번 똑같다. 밥상이 부실하다. 생색만 낸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이건 연 끈자는 말이랑 다를 게 없잖아. 제가 잘 말해 볼게요. 아니, 너나 병준이도 똑같아. 어떻게 집에 와서 숟가락 하나도 안 놓고 설거지 도와준다는 말도 빈말조차 한 적 있니? 항상 저녁만 먹고 너희들끼리 홀랑 나가버리고. 그럴 거면 뭐 하러 오니? 그냥 밥만 먹으러 오는 거야? 그래도 자식 얼굴 보면 좋은 거잖아요. 자식도 자식 나름이지. 너희도 나중에 애 낳고 명절 겪어보면 그때 내 마음이 이해가 될 거다. 그땐 그런 말 함부로 안 나올 거야. 그리고 말이야, 차라리 내가 모르는 데서 흉을 봐. 내 눈앞에서 키득거리며 흉 보는 건 너무하잖아. 내 시선, 병준이 시선, 며느리들까지 쿵짝이 잘 맞더라. 이번엔 4명이 같이나 흉 봤다고 해도 믿겠더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큰아들이 전한 이야기로 작은 아들과 며느리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미정이랑 얘기해봤는데요. 그런 말 한 적 없대요. 역시나 나올 줄 알았던 말이었습니다. 한 씨는 같은 얘기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조차 지쳤습니다. 하지만 더 답답한 건 그런 자신을 오히려 아들이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건 너무 부모로서 정이 없는 거잖아요. 미정이는 그래도 오겠다고? 작은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속마음을 한 씨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면 속으론 오히려 고맙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정작 아쉬운 건 며느리들이 아니라 아들들이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가요? 가족끼리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안 돼요? 하지만 한 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당장 다가올 남편의 생일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년 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말과 겹치면 가끔 왔기에 혹시나 싶었던 날이었습니다. 올해 남편 생일이 마침 일요일이었고 아들은 어김없이 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납득하지 못해도 한 씨는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추석이 다가오자 두 아들 모두 연락을 해왔습니다. 은근슬쩍 몇 시쯤 가면 될까요? 하고 묻는 걸 보니 한시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지 말라니까 그러네. 아니, 외국에 살아도 이 정도로 멀어지진 않아요. 어차피 집에 계실 거잖아요. 누가 그래? 어차피 집에 있을 거라고? 앞으로 명절엔 우리끼리 여행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알아서 만나서 술을 마시든 밥을 입맛대로 차려 먹든 알아서 해. 그 말에 아들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들이 모이면 시어머니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한씨는 아들도 결국 다를 게 없다는 걸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그렇기에 한씨 혼자만 명절마다 고생하며 아등바등 했던 것이겠죠. 원래 명절은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엄마가 그러세요? 그 말에 한씨는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모를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면 그때가 되어서야 그때조차도 지금보다 더 시부모가 더더욱 길을 못 펴는 세상이 되어 있을 테니 내 며느리들은 시집살이 안 하니 나보다 명절이 안 싫은 모양이지. 나는 며느리살이 자식살이 하느라 죽겠다. 그러니까 서로 싫은 일은 하지 말고 살자. 후회 안 하시죠? 나중에 자식 얼굴 보고 싶다. 손주 얼굴 보고 싶다. 그럼 말도 하지 마세요. 허참, 그래. 너희도 나중에 한번 해봐라. 나중에 제발 엄마 좀 도와줘 같은 말 부탁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씨는 미련 하나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의 엄마가 너무 잘라낸다는 말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 이야기를 들먹이면 마음이 흔들릴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생기지도 않은 손주 때문에 다시 그 지긋지긋한 고생을 감수할 마음은 한씨에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흉보는 며느리들을 가족이라 느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며느리들만 감싸는 아들들 역시 이제는 차라리 안 보는 게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말했던 대로 한씨는 명절에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찾아오는 일이 생기면 골치만 아플 것 같았기에 미리 피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여행 중에 전화가 몇 통 왔지만 한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자식 얼굴 몇 시간 보자고 며칠 전부터 고생하고 그 와중에 상처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면 왜 진작에 이렇게 안 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남편 역시 더는 손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간 자식들에게 큰 실망을 한 듯 보였습니다. 우리끼리 전이나 부쳐 먹자. 여행에서 돌아온 부부는 소박하게 상을 차려 둘이서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먹는 한 끼가 몸도 마음도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한상희 할머니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명절이면 찾아와 밥상 앞에 앉기만 하는 아들 며느리들. 그동안 당연하듯 감내해왔던 시어머니의 마음.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한상희 할머니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그녀가 다른 방식으로 대처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더 깊고 더 현실적인 가족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